안녕하십니까. 예담교회 황소연 집사입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 사람, 그리고 사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제가 사진에 관하여서 특별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조주 하나님, 사람, 그리고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7가지 챕터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한 몇 년 전에 한 1년 정도 사진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동안 그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크리스찬도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떤 그 신앙적인 내용을 얘기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담교회 교인 공동체니까 제가 마음 놓고 평소에 사진이 얼마나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다. 사진이라는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진하면 한국말로는 사진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하면 포토그래피죠. 포토그래피는 이제 라틴어로 포토와 그래피의 합성어입니다. 포토는 빛이고 그래피는 이제 그림을 그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자연 현상, 자연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림을 그리다, 그림 이런 것은 우리가 인문, 예술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빛으로 그리는 그림인데 성경의 창세기 1장 벌써 1장부터 1장 첫머리부터 하나님께서 사진을 위한 소스를 저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조금 전에 제가 포토그래피, 사진은 포토그래피, 빛 그림이라고 했는데 빛이 없으면 사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어떤 인간의 과학 문명의 어떤 기술에 있어서 핵심 코어라고 하죠. 핵심 코어. 사진에 있어서도 핵심 코어인 빛과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늘기로 들어간 낙타라는 제가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늘기로 들어간 낙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와중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카메라의 어떤 원리와 사진의 원리를 아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진의 그 기원에 관한 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시 시대 때부터 인간이 움막 생활을 했거나 동굴 생활을 했을 때부터 어떤 그 어두운 공간에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일부러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발생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작은 구멍 때문에 바깥에 있는 밝은 빛의 세계가 그 구멍을 통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와서 이 역전이 되는 현상, 뒤집히는 현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저기 동굴 벽화에는 뭐 황소로 보이는 그 벽화 같은데 만약에 저게 낙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낙타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황소가 들어오듯이 낙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뒤집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작은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듯이, 근데 그게 완전히 뒤집혀서 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내가 거꾸로 뒤집어져서 완전히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조금 더 후기로 넘어와서 11세기에 아라비아에 알하이젠이라는 사람이 어떤 언급한 것을 이제 후대 사람이 사파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 속에 이렇게 구멍을 내어서, 저건 아마 인위적으로 구멍을 낸 것 같아요. 구멍을 내어서 그 깜깜한 구멍 속에서 지켜보니까 바깥에 있는 탑과 이런 건물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바깥에 있는 풍경들이 안쪽에 비치더라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장면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중세시대 때에 화가들이 이 카메라 옵스쿠라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카메라 옵스쿠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카메라는 방이라는 뜻이고 옵스쿠라는 깜깜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옵스쿠라는 어두운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 어떤 집이 한 채가 있죠. 저 집 자체가 카메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카메라는 점점 작게 되어서 요즘은 예전에는 이런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요즘은 그나마 더 작은 이런 핸드폰까지 작아졌죠. 핸드폰에 요즘은 무려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지금 장착이 되고 있는 시대인데, 저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카메라가, 그러니까 그 방이란 뜻이라고 했죠. 카메라가 저 어둠의 방이 하나의 큰 집이었어요. 그 어둠의 집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을 깜깜하게 만든 다음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바깥의 풍경이 역전이 되면 거기에 종이를 대고 그것을 이제 살살살살 이렇게 베껴 그리는 거죠. 이게 이제 중세부터 화가들이 저 작업을, 매우 많은 화가들이 저렇게 해서 정밀하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림이 얼마나 현실과 똑같이 모방해서 현실처럼 그리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그림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화가들이 기초 스케치를 위해서 저런 장치를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저 장치도 이제 저 그림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방이었지만 저게 조금씩 작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사과 박스 정도 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작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보는 그림은 17세기의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죠. 베르메르, 요하네스 베르메르, 영어로는 이제 버미어라고 하고 또 페이메르라고도 하는데, 그 화가가 자기 아틀리에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저 그림의 원근법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카메라 옵스쿠라로 가지고 저거를 그려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이게 다 포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림은 카메라 옵스쿠라를 활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논문에도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해서 저렇게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잠시 영상 하나를 보고 진짜 저렇게 그림을 그릴 진짜 저렇게 방안을 깜깜하게 하면 바깥에 있는 밝은 풍경이 방 안으로 정말로 역전이 되어서 정말 카메라 옵스쿠라에 의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영국의 BBC 프로그램에서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아벨 모렐이라는 그 사진가는 이 카메라 옵스쿠라를 활용하여서 카메라 옵스쿠라 작품을 다시 자기의 필름 카메라에 그 방 안에 비춰진 역전된 풍경을 담아서 여러 가지 작품을 소개한 작가로 유명합니다. 방금 우리가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지금 저기 보는 사진은 그 아벨 모렐 작가가 센트럴 파크의 풍경을 어떤 호텔 방에서 이렇게 사진기에 담은 것이에요. 그 다음 사진도 센트럴 파크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장면은 센트럴 파크의 가을 풍경이었고, 가을 단풍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센트럴 파크의 가을 단풍이 지금 커튼과 벽에 역전되어서 이렇게 거꾸로 나타났죠. 밑에 양탄자가 있고, 그 다음 장면은 센트럴 파크의 이제 겨울이죠. 눈도 내리고 호수에 얼음도 얼고 하는 것을 같은 프레임으로 이제 촬영을 한 것입니다.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작업은 계속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렇게 되는데,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이건 이제 뉴욕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호텔 침실의 하얀 시트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첨탑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역전되어서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게 그 호텔 안을 까맣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그마한 동전 구멍만한 구멍을 뚫어서 저렇게 된 것입니다. 예, 또 파리로 갑니다. 파리의 에펠탑도 마찬가지죠. 에펠탑이 저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전망을 볼 수 있는 호텔을 골라서 가서 그 방에 커튼에 암막을 설치하고 구멍을 뚫어서 또 저렇게 에펠탑이 이렇게 거꾸로 보이는 현상을 포착을 한 겁니다. 저렇게 카메라 옵스쿠라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다음은 이제 제가 쓴 책에 그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의 모티브를 착안해서 낙타와 부자라는 내용으로 한번 제가 시를 한번 써본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챕터는 태양이 그린 그림,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카메라 옵스쿠라를 이제 그런 현상이 정말 있었다. 그것을 화가들이 활용을 해서 밑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사진의 발명까지는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사진기의 발명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커튼을 확 걷어버리면, 갑자기 밝은 빛이 확 들어와 버리면 방금까지 벽면에 나타났던 그 역전된 그 이미지들이 갑자기 방안이 밝아지면서 싹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1800년대 초에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나 뭐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발명가들이 서로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뭔가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카메라 옵스쿠라라는 이 자그마한 그 박스 안에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그 박스 안에 맺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고착화 시켜서 이제 박스를 열어도 그대로 그 빛이,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게 fixing the 이미지를 픽스 시키는 것을, 그걸 발명의 과제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저 사파는 프랑스의
니엡스라는 사진가, 발명가가 제일 먼저 저 작업을 했던 겁니다. 1900년대 후반부터 1800년 30년대 후반까지 니세포르 니엡스라는 사람인데 자기 형도 발명가고 이제 저분도 발명가예요. 그래서 무수한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들였지만 계속 실패를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무렵에 이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과를 거두었는데 어떻게 성과를 거두었느냐 하면은 그 이미지가 이게 맺히는 그 이제 찰상면에다가 천연 아스팔트를 얇게 도포를 했습니다. 천연 아스팔트를. 그리고 천연 아스팔트를 얇게 도포를 하고 아까처럼 그 구멍에 렌즈를 해놓으면 그 외부의 풍경이 들어가 가지고 그 천연 아스팔트에 이제 비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주 강렬한 빛은 아스팔트를 많이 태울 것이고 희미한 빛은 아스팔트를 적게 태울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그 아스팔트에 라벤더 오일을 발라가지고 살살살살 닦아내면 밝은 부분은 이제 하얗게 드러나고 검은 부분은 이제 이렇게 빛을 덜 받은 부분은 약간 검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흑백 사진처럼 명암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연구실에서 촬영한 최초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되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그 태양 앞에다가 8시간 동안 이렇게 노출을 시켰어요. 렌즈 구멍을 통해서 빛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자기 집 앞에 있는 또 다른 집과 굴뚝과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떤 기이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 8시간 동안 노출을 했으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사진이라면 이렇게 해가 45도로 이렇게 비추면 지금 보시다시피 그 집의 지붕은 이게 태양을 많이 받으니까 하얗게 되고 그 다음에 집의 뒤쪽은 그늘이 진 것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 정상적인 사진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 해가 하니까 이쪽에 있는 집이 또 아주 또 처음에는 그림자가 새까매야 되는데 점점 회색이 되더니 이쪽에 있는 집의 저 뒷부분은 또 하얗게 노출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사진이 정말 긴 시간 동안 태양의 궤적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의도치 않은 유명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사진을 그 니엡스는 뭐라고 명명했느냐 하면은 헬리오그래피라고 했어요. 헬리오그래피. 헬리오는 이제 태양 광선이란 뜻이고 이제 그래피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그린 그림이 아니고 태양 광선이 그린 그림이다라는 의미로 자기는 자기가 고안한 이 사진 촬영기의 사진술의 이름을 헬리오그래피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거의 가산을 탕진하고 자기 형은 이제 결국은 죽었어요. 연구의 그 성과를 보지도 못하고 형은 이미 폐가망신해가지고 죽고 동생인 니엡스도 거의 이제 낭망하고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 사람의 연구의 이제 실적과 연구를 한다는 이런 소문들이 이 파리에 이게 퍼지니까 그 근처에 있던 그 다게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돼요. 찾아오게 되고 처음에 막 격려를 합니다. 격려를 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자 하고 제안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니엡스는 서서히 병약해서 이제 거의 뭐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고 이 다게르가 거의 이 니엡스를 살살 이렇게 꼬신다고 하나요? 꼬셔가지고 이 니엡스의 성과를 거의 가로채다시피 해서 본인이 조금만 더 이제 그 숟가락 하나 얹은 거죠. 얹어서 이제 본인이 그 니엡스의 결과 플러스 알파 해서 하나의 사진수를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훨씬 정교해진 그 다게르의 첫 작품입니다. 아까 니엡스도 자기의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보이는 풍경을 찍었지만 이 다게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창가에 자기 연구실에 창문을 열어놓고 비친 거죠. 저기가 어디냐면은 파리의 탕풀대로라는 거리입니다. 탕풀대로. 원래는 저게 사람이 굉장히 번화하고 마차도 지나가고 사람들도 막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거리인데 지금 저기 보면 사람이 안 보이죠. 저게 뭐냐면은 지금처럼 뭐 찰칵하고 찍었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포착되었을 텐데 다게르도 이제 니엡스보다는 많이 발전했어요. 니엡스는 거의 8시간 동안 그 노출을 해야지 이미지가 상이 겨우 잡혔는데 이제 다게르는 그걸 대폭 줄여서 20분 만에 촬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20분 만에 이제 촬영을 성공을 했지만 20분이라는 시간도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은 다 이제 20분 동안 노출을 해 놓으면 이게 다 없어지는 것처럼 다 닦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이 하나 찍힙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의 사진수를 다게르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다게레오타입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니엡스는 헬리오타입이라고 붙였죠. 다게르는 조금 장사 수완이 있는 데다가 좀 사람이 좀 약삭빨아서 그런지 자기 이름을 걸었어요. 그래서 다게레오타입이라는 사진수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엡스는 그 천연 아스팔트를 발랐는데 다게르는 거기에 이제 요드화은이라고 해서 은에다가 요드를 섞은 것을 이렇게 발랐어요. 그랬더니 상이 맺히는 시간이 20분으로 단축이 된 거죠. 다음 장면을 보면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는데 딱 2사람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들은 다 닦여 없어지는데 매우 덜 움직인 사람들, 가만히 고정되어 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잡혀 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보셨다시피 구두 닦기 하는 사람과 구두를 닦는 손님, 이게 딱 다리를 얹고 있죠. 이게 20분 정도니까 뭐 저 손님이 20분부터 서 있었을지 아니면은 막 한 5분 전부터 와서 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와서 가만히 있는 바람에 저기 구두 닦는 모습이 딱 찍힌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세계 최초로 1839년에 이게 촬영된 사진인데 사람이 포착된 사진이면서 사람이 없어진 사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그 기마타라고 우리 한국 유명한 사진가가 뉴욕에서 활동하는 기마타 사진 작가도 이 비슷한 작업을 했습니다. 뭐냐면 대형 카메라를 뉴욕의 타임스퀘어 앞에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8시간 동안 니엡스처럼 노출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뭐만 남았느냐? 가만히 있는 건물과 지나다니던 자동차의 밤이나 새벽에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자동차들의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들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마타는 뭐를 말하고 싶었느냐 하면은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런 거죠.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다. 다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소멸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탕풀대로 사진을 이제 2장으로 이렇게 한번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탕풀대로의 원본인데 그 당시에 이제 다게레오타입의 단점은 뭐였느냐 하면 그 필름 역할을 하는 그 동판에다가 요드와 은을 묻혀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 태양에다가 20분간 노출을 하면 그 풍경이 찍히는데 그게 복제가 안 됐어요. 그게 원판이면서 그게 사진의 처음이다 끝인 거예요. 오리지널로서의 끝이에요. 더 이상의 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마치 사람이 거울을 쳐다보면은
내 거울 속에 나의 왼눈이 오른눈이 되고 오른눈이 왼눈이 되고 있고 좌우가 역전이 되죠. 거울 속에 나를 보면 좌우가 역전이 되죠. 그런 것처럼 그 다게레오타입도 단점이 좌우가 역전이 되어서 이렇게 딱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촬영한 저 사진을 토대로 해서 탕풀대로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좌우를 다시 반전을 시키고 채색을 했을 경우에 이제 저게 이제 탕풀대로의 요즘의 사진기로 찍었으면 저런 모습이 나왔겠구나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니엡스도 1839년까지 살지 못하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게르도 1839년에 그걸 발명을 했는데, 이웃나라 영국, 프랑스의 이웃나라 영국에 있는 헨리 폭스 탈봇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1839년에 사실은 사진술을 똑같이 발명을 했던 겁니다. 참 신기하죠. 약속한 것도 아니었는데 영국에서도 발명하고 프랑스에서도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국의 탈봇의 사진이 조금 특이한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왼편에 있는 나무가 흰색으로 나타나 있는 저게 이제 원본이죠. 탈봇의 사진은 원판이 종이에요. 종이에다가 이제 유제를 발라서 그걸 종이를 카메라 상자 안에 넣고 촬영을 한 다음에 그 나중에 그 종이 위에 다시 종이를 겹쳐가지고 또 노광을 합니다. 노출을 하게 되면 그럼 그 오른편에 있는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흑백 필름 사진 찍으면 왼편처럼 나오죠. 그걸 현상을 해서 프린트를 하면 오른편처럼 나오죠. 그래서 폭스 탈봇의 사진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한 장의 원판 필름으로서 계속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 사진을 만든 창시자가 헨리 폭스 탈봇의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헨리 폭스 탈봇은 자기 사진술의 어떤 명칭을 탈봇 타입이라고도 했고, 근데 이게 이제 종이에다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게레오 타입, 그 동판이나 유리판에다가 한 다게레오 타입에 비하면 선예도가 조금 떨어지고 약간 그 아스라한 그 종이 때문에 디테일이 조금 덜 드러나는, 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스라하고 더 아련하면서도 조금 예술적으로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예술을 흠모하는 사람들은 다게레오 타입보다 탈봇 타입을 훨씬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불려진 탈봇 타입의 명칭은 칼로 타입이라고 불렀습니다. 칼로 타입, 칼로라는 말의 뜻은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칼로라는 뜻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칼로 타입에서 사진은 아름다운 그림이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앞에 폭스 탈봇 타입을 사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앞부분에 우리가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우리 토리노의 수노 알죠? 이탈리 토리노 지방에서 발견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아마포천 천에 예수님의 땀과 피와 이런 것들이 묻어있던 것이라고 사람들이 막 흥분하면서 발굴했던 그 토리노의 수위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그 탈봇 타입, 폭스 탈봇의 사진처럼 왼쪽이 원판이라면 오른쪽은 그 원판을 배경으로 반전을 시킨 거죠. 처음에 그 수위를 발견했을 때는 이게 뭐지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반전을 시키니까 이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진실인가 거짓인가, 뭐 방사성 동위원소 촬영을 해보니까 예수님 BC 예수님 탄생 이후 한참 지난 시즌이라서 이건 뭐 거짓이다, 뭐 가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차치하고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의 매우 그리스도의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헨리 폭스 탈봇은 나중에 자기가 사진집을 하나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사진집으로 해서 최초로 사진집을 출판한 사람이 또 헨리 폭스 탈봇입니다. 근데 폭스 탈봇이 그 사진집의 이름을 뭐라고 명명했느냐 하면 The Pencil of Nature. 그러니까 자연의 연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은 사람이 그린 그림이 아니고 자연, 그러니까 태양빛이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자연의 연필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자연의 연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진집을 내게 됩니다. 예,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우리 성경과 사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생각한 챕터는 내 몸에 빛의 흔적을 지녔노라 하는 어떤 대목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할 때 이 흔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상처, 자국 이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브랜드라고 하죠. 어떤 그 인두에다가 어떤 인두를 불에 달고 가지고 자기 노예에게 이 노예는 우리 집 것이요라는 표시로 살결에다가 인두를 찢어서 흔적을 내죠. 그걸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고 또 스티그마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사전에서는 낙인을 찍다, 오명을 내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으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사진기로 사진을 이렇게 찰칵하고 찍으면 이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필름에 빛의 흔적을 남기는 거죠. 마치 벌겋게 달군 인두를 이렇게 지지는 것처럼 낙인을 찍게 되는 거죠. 빛의 흔적을. 어떤 대상으로부터 발산된 빛의 흔적을.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내가 우리 아내를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우리 아내의 얼굴에서 발산되어 나온 빛을 제가 찍었는데 그 찍은 사진, 그 필름은 무엇이냐면 아내의 얼굴에서 발산된 빛이 여기에 인두처럼 지져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낙인이라고 이제 한자를 보면 불화변에 각자의 도장인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질락 도장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화인이라고도 하죠. 불도장을 찍다. 그래서 결국은 포토그래피는 뭐냐면 빛의 흔적. 그래서 헨리 폭스 탈봇도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빛이 그린 그림이다. The Pencil of Nature. 그러니까 자연의 연필, 빛의 흔적. 그래서 대산에서 발산된 빛이 필름을 태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한국말로는 우리가 사진을 그 백길사자의 참진자에서 리얼리티를 똑같이 베낀다 해서 사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중국말로 사진하면 빛을 조자에다가 조각편자 해가지고 조편이에요. 조편인데 지금 저기 촛불이 있고 카메라 옵스쿠라 상자가 있죠. 구멍을 통해서 그 외부의 빛이 안으로 들어가서 뒤집혀서 이렇게 맺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촛불이 그러니까 광원이죠. 광원. 그래서 저 빛을 조자를 자세히 보면은 태양을 뜻하는 날일변에 칼같이 예리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구멍으로 들어오죠. 입구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지금 촛불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지만 저게 필름이죠. 저 필름을 태우는 거죠. 예. 그래서 저게 조편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잘 번역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제 이름에 관한 일화를 하나 알려드리면 제 이름이 소연이잖아요. 소연.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소연이라는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여자 이름 같아가지고. 국민학교 때 들어가면은 한 학년에 소연이라는 이름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저만 남자고 다른 사람들 다 여자.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는 내 이름을 소연이라고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부끄럽게 아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막 속으로 엄청 분해하고 했는데, 지금 사진가고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그 소연의 소자는 그 위에 있는 비칠 조자에 합성된 비칠 조자가 풀었으면 소연이 됩니다. 밝을 소자에다가 불탈 연자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게 내가 운명적으로 내가 사진을 좋아하게 됐구나라고 생각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제가 어릴 때 제가 1973년도에 우리 집 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에 있는 저를 누군가 찍어줬겠죠.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흑백 사진인데, 그 뒤에 배경으로 놓여 있는 그 한지에 막 날려 쓴 저 글이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 제 이름을 장명하기 위해 장명소에 찾아가서 그 장명소에 그 점쟁이가 막 휘갈기면서 저의 사주팔자를 보면서 이렇게 제 이름을 황소연이라고 지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날렸어가지고 다 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기에 있는 장명된 날짜가 틀렸다는 거예요. 원래 제 생일은 9월 11일이거든요. 양력 9월 11일입니다. 9.11 테러 날짜인데요. 그래서 이제 장명소에 갔겠죠. 가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뭐 아들 뭐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했을 때 아버지가 69년 9월 10일이요 이렇게 했었죠. 근데 9월 10일이요 이거를 이제 장명소 이 사람은 9월 10으로 들은 거예요. 11을 10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날짜가 9월 10으로 돼서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뭐 토가 어떻고 화가 어떻고 목이 어떻고 막 이렇게 막 따져가지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신중하게 해서 뭐 풍수지리를 따져서 소연으로 뭐 그 날에 태어난 운명에 맞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틀렸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과거의 추억과 어떤 그런 나의 인생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장명지를 배경으로 어릴 때 저의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담은 겁니다. 보이시죠? 예. 예. 다섯 번째로 제가 사진과 성경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 대목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는 그 찬양이 있죠. 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이 가사가 사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진은 거기에 있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는 게 사진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림은 화가가 아뜰리에 안에서 아뜰리에 밖의 풍경을 얼마든지 상상하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막 폭우 같은 비가 온다거나 눈이 폭설같이 내린다거나 햇볕이 너무 쨍쨍하게 뜨겁다거나 이럴 때 나가서 그릴 수가 어렵겠다 싶으면 그냥 아뜰리에 안에서 자기가 상상하면서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사진은 그게 가능합니까? 사진은 이 카메라, 이 렌즈 앞에 있던 것, 카메라 렌즈 앞에 있던 외부의 어떤 대상만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 있지 않고 그때 거기에 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사진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라면 뭘 한다는 또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하면은 사진이라는 것은 만남의 예술이라는 거죠. 대상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접촉의 예술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활달한 성격이라든가 뭐 이렇게 굉장히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데 사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상태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카메라를 들고 거리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겨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담게도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이라는 어떤 예술 행위는 만남, 세상과 접촉,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프랑스의 그 기호학자이자 문학가인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진가가 아닌데도 정말 사진가보다 더 사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하나의 에세이를 책 한 권을 저술을 했어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진은 문자 그대로 대상의 발산이다. 거기 있었던 현실적 물체로부터 여기 있는 나와 접촉하러 오는 복사 광선들이 출발했다. 전달의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죽은 사람의 사진은 어떤 별로부터 지연되어 온 광선처럼 나와 접촉하러 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대상으로부터 오는 빛의 발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부터 우리가 저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저 별이 몇 광년, 몇십 광년, 몇백 광년 전부터 빛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 빛이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대상에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깜깜한 방 안에 들어가면 불도 다 끄고 틈새도 다 메우고 방안이 100% 깜깜하다고 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뭐 사람, 의자, 책상, 뭐 여기에 있는 뭐 드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희미한 불빛이라도 들어오면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대상들이 어떤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시키고 그 빛을 발산시킨다는 거죠. 그 발산시키는 빛이 있어야 우리가 이 사진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정말 어떤 여자가 이렇게 꿀을 뒤집어 쓴 그림인데 이건 정말 앞에 지금 힌트를 드렸죠. 어떤 사람이 붓으로 그리고 있죠. 그림입니다. 그림. 이런 걸 두고 우리가 하이퍼 리얼리즘 페인팅이라고 하죠. 극사실, 초극사실주의 이제 그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진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사진하고 똑같은, 오히려 막 사진을 능가하는 그런 정도의 뛰어난 어떤 그 화가의 복제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인데 이것도 사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국의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아인슈타인을 일일이 손으로 그렸는데 지금 캔버스에 그린 게 아니고 알루미늄 판넬을 바늘 같은 침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긁어가지고 스크래칭을 낸 다음에 거기에 오일 페인트를 묻혀서 만들었다는 거죠. 놀랍죠?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진하고 너무 똑같은 그림하고 사진하고 두 개가 있으면 과연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림도 사진을 따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 롤랑 바르트의 한 말을 인용을 했죠. 대상으로부터의 발산, 사진은 문자 그대로 대상으로부터의 빛의 발산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진과 이 극사실주의 그림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라는 거는 아무리 사진과 똑같이 그려도 그것은 정말 천재적이고 능력이 뛰어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손재주가 뛰어난 화가가
정말 피땀 흘린 노력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하나하나 그렸지만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얼굴에서 직접 발산된 빛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건 뭡니까? 이건 사진이죠. 예술적 가치로 따진다면은 앞에 있는 알루미늄 판에 스크래칭을 한 것보다 이 사진은 너무나 평범하고 별로 값도 나가지 않는 아인슈타인의 사진일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진에 있는 아인슈타인은 정말 아인슈타인이 저 나이 때 그때 저렇게 살아있을 때 어떤 카메라를 보고 미소를 짓는 그의 얼굴에서 발산되어져 나온 빛이 그대로 필름과 접촉을 해서 낙인 찍히듯이 마크를 낸 것이 사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과 그림이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림이 사진에 비해서 열등하다, 사진이 더 우월하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술적 가치로 따지면 앞에 봤던 그 그림들이 훨씬 더 예술적 가치가 있고 훨씬 그 사람들로부터 경탄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아인슈타인의 가족이다, 아인슈타인의 후예다, 아인슈타인이 내 조상이다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진 한 장이 굉장히 더 귀할 것 같아요. 왜? 정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선조 할아버지 아인슈타인의 그 발산된 빛을 제가 지금 내 손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죠. 우리가 베로니카의 그 수건이라고 하는 일화를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한 여자가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피와 땀을 닦아 주었다. 그랬더니 그 얼굴에 예수님의 어떤 상이 맺혔다라는 어떤 그 레전드 전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화 배너에서는 손수건 대신에 유다는 물 한 그릇을 떠주기도 했죠. 지금 그겁니다. 결국 저 사진이 저 그림에 맺혀 있는 저 예수님의 상이 하나의 찍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들고 있는 손수건이 필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로니카의 손수건과 같은 것이고 토리노의 수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고 그때 카메라라는 게 있었으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사진적으로 오마주하고 실현해 보기 위해서 정물 사진을 하나 찍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슬릿, 최후의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이 그림을 담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담고 있는 브레슬릿을 하나 내가 구하게 되고 그것을 저기다 배치를 하고 과거를 생각한다는 느낌으로 아날로그 테이프죠. 테이프에 테이프들을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저게 어디게요?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스튜디오가 아니고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저것을 두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레인지 시리즈를 한 80여 점 지금 2020년까지 한 9년째 이제 작품을 찍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찍으면 제가 사진집으로 출판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성경에 우리가 모세의 이름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찬송 보면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찬송이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이런 찬양이 있죠. 예, 사진은 그렇습니다. 사진은 정말 불이 없으면 안 되는 매체이고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매체입니다. 불은 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사진이라는 것은 포토그래피, 빛의 낙인, 빛이 필름을 태운 것이다. 태운다는 건 뭐죠? 불이죠. 태운다는 것이고, 그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입니다. 물. 영상 하나 보실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 필름 시절에 필름으로 사진을 할 때에 사진을 이제 현상을 해서 이제 암실에서 다시 현상을 하는 거예요. 종이에 현상을 하는 거예요. 예, 저렇게 백지였는데 물에 넣고 살살살살 이렇게 약품을 넣은 물에 넣고 살살살 흔드니까 신기하게 아무것도 없던 종이에 빛이 나타나는 거죠. 예, 정말 이건 매직입니다. 매직.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고 하니까 현상이 뭔지, 인화가 뭔지 지금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필름으로 이런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는 다 찍고 나면 필름을 빼가지고 이제 현상소에 가죠. 현상소에 가서 필름 현상해 주세요 하죠. 그때 현상해 달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필름은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이게 안에 아무것도 현상을 하기 전까지는 상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하면 나타날 현자의 모양상이죠. 영어로 하면 뭐냐면 이게 development예요. develop이라는 거는 뭡니까? 개발하다, 발굴하다, 발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발굴되는 것이죠. 발굴되는 것.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죠.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는 네시에게 이사야서를 해독해 주면서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소. 나는 세례를 받고 싶소라고 얘기하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갑자기 빌립이 안 보였죠.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와 같이 사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중생을 얻고 거듭나듯이 사진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창조의 모습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것에서 어떤 사진의 의미를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우리가 유명한 뮤지컬 지킬과 하이드의 노래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하고 이제 시작하는 이 뮤지컬 넘버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사진은 순간을 기록하는 예술이에요. 사진 한 장 찍는데 평균적으로 125분의 1초밖에 안 걸려요. 1초, 이것도 길죠. 치착, 이렇게 하면 벌써 125분의 1초입니다. 치착 하면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카메라로 125분의 1초 하면 이 정도의 속도예요. 착 하면 끝이 나죠. 그러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희노애락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희노애락의 때들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셨어요. 슬플 때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아플 때도 아름답게, 괴로울 때도 다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하면서 우리가 사진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사진으로 때를 담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담는 것이 바로 사진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사진이 사진가에게 원하는 어떤 실천 행위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 가까이 있는 것, 내 소중한 존재를 담는 것이 그게 사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게 해주셨고 그 때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이 나중에 찍지. 에이 다음에 찍지. 지금 나 지금 얼굴 못생겨서 찍지 마세요. 우리도 흔히 그러죠. 사춘기 중2만 돼도 이제 막 카메라 들이대면은 찍지 마 하죠. 또 이제 늙어 나이 들어서 주름살이 주글주글 지고 검은 주근깨가 나고 이러면은 늙은이 왜 찍으려고 그래? 찍지 마. 나 사진 안 찍을래.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좀 찍으라고 찍도록 허용해 주는 건 좀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제안해 보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한 거를 안 돼, 찍지 마 하시냐 이거죠. 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때가 다 의미가 있고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군가 여러분의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진 찍으려고 할 때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찍어 주려고 그래 예쁘게 찍어줘 하고 모델이 돼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사진 하나 찍자, 아빠 하나 찍을게 하고 했을 때 그래 찍어줘 하고 자연스럽게 모델이 돼주세요. 왜 찍으려고 하겠습니까?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는데 그거를 영원히 붙잡아둘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머리에 값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머리에 부었죠.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허비를 하느냐,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과 같이 있지 않아요. 제가 요즘 우리 집에 강아지 이름이 칸트예요. 칸트. 저희 딸이 에마뉴엘 칸트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칸트라고 지었는데 칸트를 이제 키운 지 이제 5년이 되었어요. 정말 석 달 된 아이를 데리고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핸드폰으로 수시로 칸트를 찍었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칸트를 받아보고 있으면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칸트를 바라보게 되죠. 근데 개들의 평균 수명이 보통 15년에서 한
7, 8년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거의 칸트는 3분의 1을 벌써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칸트를 찍을 날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니콜라스 닉슨이라는 사람의 작업을 하나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매년 한 장씩 자기 부인과 부인의 3명의 처제를, 그러니까 4명의 자매를 앞에 두고 1년에 한 번씩 40년을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 총 40장이겠죠. 이게 계속 업데이트 돼요. 제가 산 사진집에는 35, 6장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로 또 찍고 해서 지금 40장이 된 지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지금 벌써 한 40 몇 장 더 찍었겠죠?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40 몇 장을 다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끊었습니다. 특징은 서 있는 순서는 똑같아요. 세 번째에 있는 분이 그 자기 부인이고 나머지 3명은 이제 처제들이죠, 처제들. 네, 점점 이제 할머니가 되어 가죠. 예. 네, 보세요. 이렇게 젊고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1년에 한 장씩 이제 찍었던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근데 보세요. 이 자매들이 이 작업에 얼마나 의미를 자기들이 뒀는지 협조적이죠. 안 찍어. 늙은데 내가 왜 찍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해마다 자 오늘 찍자 하면 와서 찍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평소에 입던 그대로 와서 찍는 거예요. 이 작업은 포토샵도 하지 않아요. 뭐 주근깨 지우고 뭐 턱 깎고 눈 크게 쌍꺼풀 뭐 점 빼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왜? 점 하나, 주름살 하나, 흰머리 하나, 그게 다 실제 그 대상에서 발산되어 나온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실천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은 1년에 한 장씩 찍었는데 여러분은 하루에 한 장씩 찍어도 돼요. 요즘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부인과 함께 사진 하나 찍고 출근하면 1년이면 365장 되죠. 아, 매일 하는 건 힘들어요. 와이프한테 혼나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되면은 그게 꾸준히 하게 되면은 하나의 아주 좋은 작품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진, 그리고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기회가 뭐 앞으로 더 있다면은 사실 오늘은 제가 그 사진을 잘 찍는 방법, 뭐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나오게 할 수 있는가, 또는 뭐 카메라를 어떻게 하면은 뭐 어떤 카메라를 사야 되는가, 이런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강의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저는 오늘 조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사진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또는 휴대폰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세상에서 사진 행위를 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그런 조금 의미를 되짚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